혐의로 재소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4시간 30여 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노총 자동차 노련은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차가 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희 기자 함께하죠.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보내는 메시지는 북한이 닷새 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오늘 한미 워킹그룹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북한의 무력 행위에 대한 그런 분석과 대응 공조 방안이 논의가 됐을 텐데요. 그 내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성희 기자. 닷새 만입니다. 어제 4시 반경에 이제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발사체가 이제 동쪽 방향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또 도발이에요. 예. 왜 그런 건가요?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오늘 오전 보도에 나왔는데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번 훈련도 그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자위권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 이러한 북한 태도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일들이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좀 그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거라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협상 대상인 한국과 미국한테 약간 시의성 성격도 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군사력을 좀 과시해가지고 비핵화 과정에서 동요하고 있는 내부 불만 같은 거를 좀 다독이는 성격도 있지 않나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발 강도를 지금 북한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제스처다, 대화의 제스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지금 도발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이 그어놨던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저강도 지금 도발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대로 가면은 못 참고 선을 넘을 수도 있다. 좀 그런 식의 그 메시지가 아닌가. 예. 압박을 하는 좀 메시지가 되는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지난주 도발에서는 사실 한미 모두 상당히 좀 신중 모드였어요. 이게 국방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미사일인데 미사일이라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그 모습이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요.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북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1년 5개월 만에 유엔 안보리 이사회 그 결의를 좀 위반하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했고 우리도 좀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부 쪽 입장이 좀 어떤 거예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청와대 상춘제 그 특별대담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그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 사용이 지금까지 남북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좀 신중하게 나갔던 거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응으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은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또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기존 무기 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은 계속하고 있다고 또 발언했는데요. 이 경고와 상황 관리 메시지를 동시에 나타낸 건데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니까 그만해라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지난 2년간 쌓아왔던 남북미 대화 분위기를 더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이제 국민들한테 좀 설명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이제 30 모두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는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도발이 나오니까 좀 메시지가 좀 강경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이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다음 행동이 상당히 또 궁금해요. 일단 훈련이라고 규정은 또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게 약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 2년 전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 북한이 핵 실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핵 실험을 많이 하고
우리 핵무기 완성했으니까 이제 협상을 하자 그런 네.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재래식 무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포기를 하면은 자신들의 방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집니다. 네. 그 핵무기를 소위 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 기존 뭐 미사일이라든지 탱크 전투기 그런 거를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재래식 무기인 미사일 좀 실험을 하는 거는 결국 우리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그런 식의 그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걸 좀 과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선은 넘지 않는 뭐 다음 행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위를 뭐 많이 높이지는 않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평창 이전에 이제 핵을 썼었죠. 핵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지만 일본한테 2번 쓴 다음에 절대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위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세계 사회에서 이거는 쓰면 안 된다.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평창 이전만 해도 핵무기 관련된 개발을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핵과 관계없는 그 자기 자위권 차원에서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평창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비건 대표가 한국에 어제 왔죠. 예. 그리고 이제 일정들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예정됐던 약식 회견 뭐 이런 건 취소가 된 것 같고요. 이 분위기 뭐 반영이 좀 된 거죠? 좀 행보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그 비건 대표가 어제 오후 8일 오후죠. 8일 오후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해가지고 그 9일날 이도훈 외교부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났고 오늘은 지금 그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지금 주재하고 있을 겁니다. 오후에는 청와대 들러서 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또 만나고요. 대통령 만나는 건 아니고. 예, 대통령 만나는 일정은 없습니다. 지금 재밌는 게 원래는 뭐 이런저런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 측의 입장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다고 지금 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뭐 이야기가 뭐 나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 길은 없는 건가요? 나중에 이제 우리 측을 통해서 나오겠죠. 아름아름 그 관계자들 취재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것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논의는 지금 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뭐 주축이겠죠. 식량 지원 그것도 있고 식량 지원도 있고 인도적 지원. 지금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그 북미 관계를 좀 열어보자고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보가 그 한미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행보지만 법이라고 할까요? 일단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위반이라고 하잖아요. 안보리 위반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게 그 탄도 미사일을 쏴도 단거리 그 다른 나라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이면은 괜찮다기보다는 묵인하는 거죠. 그 정도는 괜찮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북한이 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그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쐈습니다. 근데 그걸 쏠 때 보통 미사일 실험을 할 때는 자기 영토를 안 지나도록 합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게 추락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서해에서 동해안을 그 관통하는 방식으로 썼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큰 위협을 안 주겠다. 그래서 일본 공해상 쪽으로도 안 갔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 내부 안에서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건가 냉정하게 따져서 그건 아니다.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뭐라고 딱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할 만한 건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건 대표가 내일 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협의를 하고 북한과의 뭐 협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법무부가 같은 날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됐던 그 북한 화물선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지 수시간 뒤에 발표된 건데 그 북한이 어떻게 하든 그 제재는 그냥 이어진다. 그런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상황이 달라진 거는 아니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대북 식량 지원을 하겠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 이 내용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알아서 해라,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대신에 대북 압박은 하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적 지원과 그 경제 제재는 별개다. 근데 지금 식량 지원은 상당히 해야 되는 10년 사이에 보면 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원은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맞는지, 이렇게 도발하는 이 시기에 식량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물리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그 국내 수요를 넘어가지고 보관비만 6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쌓을 재고 관리비를 줄이려고 지금 비축미를 그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랑 농민 입장에서는 지금 식량 지원을 통해서 비축미를 좀 소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방금 언급하셨지만 국민 여론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일단 계획대로 한다는 입장인데, 어제 문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뭐 한미 간 협의를 한 것은 발사체 발사 이전인데 다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과의 회동도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감정이 국민들 사이에 좀 일어나면은 이게 좀 시간 조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건 좀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에서도 거부하지는 않을 것도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적합한지 여론이 좀 많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많이 고려사항이 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식량 지원, 이 부분이 바로 북미 협상에 어떻게 좀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것과 이것을 북핵 협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역할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이 어제 발사체를 날린 시점이 좀 묘한데요. 전날 통일부가 이제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비건 대표도 들어온 상태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거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도 2주년, 그렇죠. 기자회견 4시간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 한미 정부는 이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대화를 유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북한은 우리는 그런 것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라고 미사일을 쏜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의 속내는 지금 교착된 비핵화 속도를 좀 협상을 내겠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의 식량보다는 제재 해제나 북미 관계 정상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좀 속도를 내고 싶다. 좀 그런 뜻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만으로 협상을 북한에서 재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자체는 그 결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실마리는 될 수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카드가 좀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카드를 당장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식량 지원을 통해서 실마리를 좀 풀고 그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서 좀 더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카드라고 한다면 뭐 사실 제시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뭐 우리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될 텐데, 그것도 다 제재 안에 쌓여 있어서 쉽지가 않은 거죠. 개성공단은 제재 성격이 있는데 금강산 관광은 제재랑 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우리 정부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못하냐. 북한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고, 정부는 미국과의 그 공조를 같이 해가면서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한 모드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의 계속 관계 개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네. 어쨌든 북한에게 대화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중재자, 촉진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히 고심이 깊어지는 그 시기일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역시 중심을 가지고 원칙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여론에 휘둘려가지고 기존의 계획을 좀 갑자기 바꾼다든지 그런다기보다는, 물론 북한이 선을 넘는다면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선을 넘지 않는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군사적 상호작용이 이제 문화 교류, 소통과 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소통과 교류가 군사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또 다른 정치권, 지금 정치부 기자 사이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년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가장 평가가 좋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일관성 있게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을 보고 있는 기자들은. 그렇죠. 네. 과거 정권에서는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대북 강경책을 써가지고 지지를 올린다. 뭐 그런 식의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현 정부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덜해가지고 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로 한국과 미국의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한미 정상 모두 좀 고민이 깊어진 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참신한 그런 대안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쭉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김상진 씨 올라와 있습니다. 이 김상진 씨는 유튜버인데요. 이 김 씨는 윤석영 서울중앙지검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7위에는 롯데케미칼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우리나라 화학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세계적인 화학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31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에틸렌 100만 톤, 이지 70만 톤의 생산 규모를 갖춘 축구장 152개 크기의 대규모 화학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미국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이 납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가스 원료 사용 비중을 높여 유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와 안정적인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글로벌 에틸렌 생산 규모도 연간 약 450만 톤으로 늘어나 국내 1위 그리고 세계 7위권의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6위에는 새마을금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며 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아파트 집단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위에는 문재인 대통령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후 3위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위에는 제천 올라와 있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 학교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위에는 대통령 대담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어제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KBS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이 있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의 선한 의지가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그 힘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면서 앞으로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촛불 정신을 지켜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또 경제 성장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 행위가 거듭되면 협상 국면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2위에는 청년 고용장려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청년 고용장려금이 중단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중소기업의 신청이 예상보다 많아지며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전여옥, 송현정 칭찬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보시죠. 이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통령 대담을 진행한 송현정 KBS 기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 90여 분간 문 대통령과 1대1로 진행된 대담에서 송 기자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또 자유한국당에서 독재자로 언급하는 것,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발언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서 나왔는데요. 송 기자는 청와대가 주도해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박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를 두고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송 기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한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송 기자의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통에 올라온 8가지 검색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나의 시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금 이 소고기 판촉 행사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거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마트의 경우에는 바이어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가격을 낮춘 구사만우를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산업이부 김응태 기자입니다. 자, 김 기자. 최근에 한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좀 얼만큼 오른 건지, 그렇다면 이번 행사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할인이 되는 건가요? 네, 이마트 마포점에 나와 있는 김응태 기자입니다. 연일 높아지는 한우 가격에 실제로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마트가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는 이른바 한우 93 판매 촉진 행사를 지금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높은 시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지육 도매가는 17,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년 4월 도매가보다 무려 15%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소비도 침체되는데요. 올 초부터 지난달 때까지 이마트 한우 매출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한우 소비를 둔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마트는 오늘 15일까지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판매합니다.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이 적용되고요. KB 국민카드 프로모션이 적용되면 10% 추가 할인됩니다. 총 40% 할인이 적용될 경우 한우 1등급 등심은 정상가 8,500원에서 할인가 5,100원, 한우 1등급 국거리와 불고기는 정상가 5,000원에서 할인가 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마트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조명석 이마트 서비스 1팀장 모시고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최대의 한우 공판장인 농협음성축산물 공판장에서 국내 업계 최초로 바이어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오고 있고요. 또 2013년 농협 부천 축산물 공판장에서도 매매인 참가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덕분에 이마트 한우 바이어는 축산물 공판장을 수시로 방문해 직접 경매에 참석해서 판매한 물량을 낙찰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층 간소화돼 공판장, 이마트 미트센터, 이마트 점포로 이어지는 3단계의 유통 경로로 구축해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한우를 공급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통 경로를 간소화해서 이 저렴한 한우를 이제 공급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이마트뿐만 아니라 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도 좀 소고기 할인 행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형마트의 이 소고기 할인 행사, 이게 얼마만큼의 그 기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행사에 준비된 한우 판매 물량은 무려 200톤입니다. 일반 한우 전체 경매 매입량의 5분의 1 수준인데요. 약 20%의 한우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물가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그간 판매가 부진했던 한우 농가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한우 농가는 매년 늘어나는 수입산 소고기 때문에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우의 자급률은 30%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통경로 단축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한우 판매가 이어지면 우리 농가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양질의 이 소고기를 또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거,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좀 반가운 그 이야기고요. 뭐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을 좀 들어봤는데, 그만큼 농가에도 소득 증대 효과가 있고, 요즘 물가가 워낙 또 출렁이고 있는데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소비도 많이 촉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대 효과가 잘 발휘가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NTR입니다. NTR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북한과 미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정상적인 교역국가 관계라는 의미죠. 이전에는 MFN, 즉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의 앞글자를 땄죠. MFN이 최근에는 NTR로 바뀐 것입니다. 의미는 그대로고요. 바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혜국 대우, 관세 항해 등 양국 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192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쌓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두 나라 간 각종 조약을 맺으면서 제도화됐습니다. 현재도 통상항해조약과 같이 해당 국가 사이에 별도의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해 서로 상대국에 최국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조약국가는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통상관계에선 일반화된 셈입니다. 일단 두 나라 간의 최국 대우를 부여키로 하면 이 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 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최국 대우 국가에 적용됩니다. 최국 대우의 의미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NTR은 미국이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경신할 시 낮은 관세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국 대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TR 대상 국가는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저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타국에게 부여된 NTR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매년 심사를 진행하며 영구적 정상교역 관계를 맺으면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매년 NTR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미국과 맺은 NTR과 관련이 깊습니다. 미국의 NTR 승인을 통해 대미 우회 수출 기지로서 진출 메리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위 부여에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1995년
양국 간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미 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교섭이 9차례나 추진되었으며 2001년 무역협정이 체결돼 베트남은 미국과 NTR 하에 최애국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이 북미 관계와 남북 경협의 과제에 있어서 주는 시사점은 다양합니다. 북한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이 배경과 잘 어울리시는 네. 파란색으로 입고 오셨어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많은 이제 표를 좀 받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 선거 결과가 주는 그 메시지는 좀 뭐라고 보세요? 글쎄 뭐 당내 경선인데 네. 이제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고 네. 의견 그룹 중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친소 관계가 있는 그룹들이 몇 군데가 있죠. 민평연이라는 또 그룹하고 더 좋은 미래가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또 이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당대표 경선에 나왔던 경험이 이번에 원내대표 하는데 좀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래도 일할 기회를 좀 주자. 그런 게 형성돼서 이렇게 표를 좀 얻어서 1등 당선됐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이인영 의원이나 김태년 의원이나 뭐 노웅래 의원이나 다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네. 분들로서 뭐 누구 하나 누가 되면은 뭐 당청 갈등이 야기되고 당내 분란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당이 뭐 사소한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나 또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됐다고 봅니다. 대단히 안정적으로 이제 당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그 이제 친소 관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했던 그런 그룹에 대한 입장들도 있고 해서 뭐 비문, 반문, 법문, 친문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구분은 사실은 쓸모없는 구분인데 선거 때만 되면 꼭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차별시켜서 당내에 무슨 갈등 요인으로 양산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닥 그게 뭐 영향을 크게 발휘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에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꼭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가 있던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할 기회를 좀 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인영 대표가 원내대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뭐 친문, 비문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류와 비주류 이런 게 없이 정말 원팀으로 총선을 준비해야 됐다라는 그런 의지들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하는 이야기는 이제 친문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당정과의 관계가 좀 변화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친문 쏠림이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당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정부와 청와대의 그런 예산이나 아니면은 법안 처리에 뭐 영향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는 상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제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성격들이 있는 거죠. 원내대표가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 패스트트랙 때문에 야당 중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간의 그런 그 반발과 그다음에
이 문제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그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거냐 문제하고 추경 예산안 처리,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과 그다음에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포항 지진에 따르는 그런 그 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마냥 지금 뒤로 하지는 못할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의원들의 거취 문제를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또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금 당장 원내에서 해야 될 일 우선적으로 좀 보고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국회 정상화일 거고 어떻게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관이 좀 있을지 어제 사실 뭐 여야 대표 간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좀 반가워하더라고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하시고, 네, 그럼 말 잘 듣는 뭐 동생이 되겠다라고도 답변이 좀 된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첫 상견례에서 뭐 나쁘기고 뭐 다른 말로 분위기를 이렇게 뭐 나쁘게 할 이유는 없죠. 처음 만나는데 덕담 주고받는 것은 기본 정치권의 상례이고요. 같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죠. 같이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승판 모르는 남남보다는 얘기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외통위도 같이 했을 거예요. 20대 초반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놓여진 처지이죠.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한 그런 정책 노선 발언이 아니고 좀 당 안에 극단적인 또는 당 밖에 있는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의식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죽음을 불사하고서도 뭐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황교안 대표의 말씀이나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쏟아낸 많은 말들이 어쨌든 물론 뭐 정치를 하다 보면 뭐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은 뭐 또 괜찮겠지만 그것이 본질의 문제라면 지금 여당이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녹록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을 믿고 오늘이 대통령 취임 2주년 되는 날인데 국민들은 박수와 성원을 보내면서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가라는 게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둡지 않은 타협, 뭐 내지는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원내대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당을 원내 상황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들도 좀 충분히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노선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국회를 들어올 만한 그런 명분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뭐 원내대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생각을 좀 모아야 되긴 할 텐데 이게 뭐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좀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첫 단추는 끼웠으니까요. 뭐 카운터 파트너가 바뀌는 게 이제 바른미래당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도 예,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하고 그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썼던 거잖아요. 패스트트랙 하겠다. 근데 그걸 뭐 바로 당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서 이제 그게 뒤집어진 건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여야 4당에서 패스트트랙을 이거를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못 이기는 척하고 논의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생각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협상을 하는 식이 맞는 거지. 지금 법안 상정 자체를 불법적으로 막은 일이 없던 걸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협의를 하는 것에, 그러니까 잘못하는 쪽에서 결자 해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고
뭔가를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래도 뭐 한국당 쪽에서는 재추경은 좀 고려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어떻게 좀 교집합이 잘 마련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일단 국회 정상화가 좀 돼야 되니까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로 얘기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정부가 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그 세금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발목 잡기이고 방해 공작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놓고 7조 원이라는 추경 예산 전체를 놓고 보고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재난은 되고 비재난은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정 운영을 했던 책임이 있던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의 고집만 꺾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과제는 이제 내년 총선이 되겠죠. 지금 각 당에서는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 바뀌면서 이제 이해찬 이제 대표랑 이인영 원내대표랑 이제 투톱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제 저희 당은 투톱이 아니고요. 단일 지도 체제예요. 대표 중심으로 해서 원내를 이제 그 운영하는 원내대표가 있는 거지. 투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집단 지도 체제 때 쓰던 표현이 물론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데 원내를 잘 이제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당 대표는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은 결국 당이 치르는 거기 때문에 당의 그 총선 기획단에서 당 그 내년 총선 기본 룰 그다음에 원칙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또 논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절차는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통해서 이번 그 이제 총선 기획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권리당원의 여론을 듣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공천 룰이 이제 바뀌었죠. 새 공천 기준을 보면 이제 신임 정치인들 육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의원들 이제 가산점을 더 주고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한테는 이제 더 엄격한 이제 잣대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물갈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 총선 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그런 정무적 판단 때문에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위 20%는 무조건 배제한다라는 원칙 때문에 당시 2015년도에 우리 당에 있던 의원들이 내가 이 당에 있으면 경선도 못하겠다 싶어서 나가서 만드는 당이 국민의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은 외려 현역 정치인들을 공천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감점 20%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현역 의원들한테는 유리한 선거 제도예요. 그래요? 인지도가 높은데요. 다만 이제 60대 아니면 뭐 비문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물갈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되게 그거는 왜곡된 프레임이고요. 그 뭐 비문이라는 게 아까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는데 의정 활동에 개개인의 평가가 있는 거고 지역구 관리를 어느 정도 잘했느냐,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적합도 조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미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중간 평가가 한 번 있었고 올 11월 달에 이제 종합 평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놓고 감점 20%가 되는 거지 비문, 친문, 반문 그건 아니고요. 또 중진들의 경우도 잘한 분들의 경우는 시민들로부터 평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인지적인 공천 배제로 인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성 청년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을 25%로 5% 정도 더 늘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신인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현역 의원들이 시의원, 도의원, 뭐 기초단체장까지 다 자신의 지역구에 살게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인들은 되게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만 그 높은 벽을 이렇게 뚫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 뭐 청와대를 위한 룰 세팅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되게 좀 편협한 시각이에요. 청와대 갔던 분들 중에 당에서 활동하다가 가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재 영입 케이스로 새롭게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하거나 지역위원장 내지는 공천받아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전체 포지셔닝 중에 한 30%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청와대 출신 중에 기왕에 갔던 분들이 다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신인을 위한 뭐 공천 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자극적인 언론에서의 그 보도다라고 저는 보고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혁신 공천의 기준과 목표를 세운 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드리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트리밍 화면이 있는데요. 지금 방송되고 있는 화면에 정답 댓글로 남겨주실 때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CGV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영화 속에서 장애를 다루는 방법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 승리, 특별한 재능, 다른 존재, 그리고 언제나 측은지심을 유발하며 관객들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이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장애는 그저 다른 하나의 개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는 실제 주인공을 모델로 한 이야기입니다. 세하는 목 아래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1급 지체 장애. 동구는 지능이 5세 수준인 발달 장애입니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형제입니다. 이들은 책임의 집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이곳에서는 두 사람과 같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들을 돌봐주던 신부님이 돌아가십니다. 급기야 책임의집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입니다. 똑똑한 머리로 대학까지 졸업한 세아는 그 머리를 활용해 다양한 돈벌이를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동구를 버린 엄마가 등장합니다. 세아와 동구는 이별을 앞두게 됩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에선 장애를 불쌍하거나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다른 개성쯤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아는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가 마비된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웃고 당당합니다. 나처럼 의자 정도는 갖고 다녀야지라며 자신의 장애를 유머로 승화시킵니다. 발달장애 동구는 기존 영화 속에서 그리는 서번트 증후군을 배제시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수영, 그리고 그 수영 못지않게 좋아하는 형 세아에 대한 마음, 그리고 세아와 함께 있을 때의 즐겁고 행복한 일상에 집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이들은 불행하고 불쌍한 장애인이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보통의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세아는 적당한 사기도치입니다. 물론 범죄 수준의 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이 장면을 통해 세아와 동구도 그저 장애란 특성을 가진 일상의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저 흔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영화의 시선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는 자세히 뜯어보면 세아와 동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장애와 비장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말합니다. 이 시선은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을 도와주는 미연이 대신합니다. 미연은 고시원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취준생입니다. 처음 이들과 관계를 맺는 동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돈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이들의 유쾌하고 즐거운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돼 갑니다.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듯합니다. 동구의 친권소송 장면에서 미연은 변호사에게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의 개념인 일반,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이 있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동구의 친권을 주장하며 뒤늦게 나타난 동구의 엄마. 세아는 그런 동구의 엄마가 밉고 야속합니다. 자신에게서 동구를 빼앗아 가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아닙니다. 장애 때문에 가족조차 자신을 버린 세상의 시선이 야속한 것입니다. 하면 안 떠날 거지. 과연 세아와 동구는 이별을 하게 될까요? 영화 마지막에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장애가 불행이라면 삶 자체가 불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태어났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고 우리는 그 불행조차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고 영화 속 신부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세아와 동구는 그것을 너무나도 빨리 깨닫고 서로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삶의 새싹을 바라본 것에 대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 방식이 너무나도 유쾌하고 유머스러운 건 역시 나의 특별한 형제가 주는 흐뭇한 웃음입니다. 이런 시선이 너무나도 고맙고 반갑습니다. 제가 꼽은 이 영화의 별점은 별 4개 반입니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